오늘 만날 그 위계 경제학자, 괴짜 중에 괴짜라고도 불리는 이제 베블렌인데요. 이 사람 진짜 괴짜입니다. 이 양반이 쉽게 속의 원형이 되는 이 활동을 집에서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 안 하고 한가롭게 이렇게 노는 사람,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베블렌은 일단 유한계급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일부 팟캐스트라든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풍자적으로 글을 쓰는 뭐 유머 사이트에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유한계급들을 굉장히 비꼬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유한 계급이야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있어왔던 계층이잖아요. 근데 뭐 이거 베블렌이 그걸 뭐 처음 얘기한 거 같지도 않고 계속 있어왔던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베블렌이 대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좀 허접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안녕하세요. 위기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소장님, 이번 시간에 질문 하나 좀 하고서 시작할 것 같은데. 두려운데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뭐 공기도 있고요. 네. 뭐 사랑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제가 경제인데 경제와 관련돼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 살펴볼 경제학자인 베블렌 얘기했던 것입니다. 베블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예. 계급? 예, 그렇습니다. 정답이 이제 바로 계급인데요. 오늘 살펴볼 경제학자인 이 베블렌이 얘기했던 것.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반이니 천민이니 이런 계급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상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상 계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베블렌이 정확하게 딱 꼬집어냈던 예. 그런 경제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을 들으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러워지는 뭔가 이런 거가 좀 있기도 하고요. 내심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어 저는 보이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이제 준비 되셨지요? 네,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럼 위기의 경제학자 베블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날 그 위기의 경제학자, 괴짜 중에 괴짜라고도 불리는 이제 베블렌인데요. 이 사람 완전히 진짜 좀 어떻게 얘기하면은 진짜 괴짜입니다. 그 집에 전화도 안 놓고요. 뭐 책 같은 것도 그냥 포장에 쌓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만 했다고 하고 뭐 심지어는 좀 충격적인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침대에서 이불을 왜 정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래에 그냥 내려놨다가 침대에서 잘 때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불을 덮기도 했다고 하는 이런 일화도 있기도 한 사람이에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혼이 나고 고쳐지지요 보통. 그렇죠. 사실 뭐 저희 집도 그랬기 때문에 뭐 저도 위대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나 이런 희망도 약간 가져보지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 이 양반이 자체적으로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찬장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다 먹고 막 쌓아놨다가 예. 한꺼번에 호스로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설거지를 해서 식기세척기의 원형이 되는 이 활동을 집에서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거지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위대한 경제학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뭐 성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같은 학점을 쫙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정서적으로 좀 호소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성적이 안 좋아도 막 A학점을 막 줘버린다든지 뭐 이런 좀 기행을 일삼았었던 학자이기도 하다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기행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이론적인 독특함이 딱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본 이야기는 아마도 과시적 소비라는 걸 겁니다. 과시적 베블렌 소비.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예.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그 품질의 제품을 가장 가능하면 싼 가격에 선택해서 구매를 한다. 이게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이 고전적으로 합리적 경제학에서 하던 소비, 이야기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아니다. 아, 베블렌 효과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예. 하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 때 사람들이 더 많은 구매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죠. 그게 예. 바로 이제 베블렌 효과고 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과시적 소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네네. 당시까지만 해도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쌓아놓은 이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죠. 그렇죠.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거기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수요란 것은 똑같은 제품이 있을 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예. 공급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늘어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만나는 점에서 형성. 고등학교 과정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알고 있는 이른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칙인데 그렇죠. 예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외이지만 예외가 일반적이라고 이분은 아, 이제 주장을 예.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 이제 베블렌제라고 해서 네. 베블렌 효과가 적용되는 재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현상의 일종으로 본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심지어는 주택 같은 경우도 그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멀리 갈 것 없이 예를 들면 우리 그 휴대전화 요즘은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스마트폰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전 세계에서 어떤 겁니까? 애플에서 만든 제품하고 삼성에서 만든 제품 그렇죠.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예, 팔리거든요.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예, 예. 이런 건데요. 그 두 가지가 가장 비싼 그렇죠. 스마트폰이죠. 비싸죠. 예. 그게 가장 많이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덜 팔리고 사람들은 예. 자기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자기가 갤럭시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그런가요? 것으로 생각하죠.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 자리에 가서 또는 미팅 자리에 가서 회의 자리에 가서 괜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소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 그런 개념이 바로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베블렌이 설명한 건 그러니까 획기적인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휴대전화는 전화가 가장 잘 걸리는 전화기를 가장 싸게 사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네. 아니라 소비자들이 전화가 걸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효과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내주는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을 가지고 소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비싼 것도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과시적 소비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소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수요와 관련된 그 법칙, 고전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어떠한 또 다른 동기, 과시라고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시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굉장히 주는데요. 꼭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이르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 동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메슬로우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5단계 욕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먹고 사는 욕구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하는 욕구, 가장 높은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베블렌이 지적한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데 실제 그 재화나 서비스가 주는 직접적인 효능 말고 그것이 표시해주는 어떤 다른 효과,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야, 이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넓은 의미로 그냥 보여준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블렌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 과시 소비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일정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었던 도입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계급 중에서도 일정한 계급에 있는 사람, 이제 유한 계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계급, 레저 클래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레이버 레저 이렇게 보통 대비시켜서 그 유한이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그 무한 유한 이럴 때 그 유한이 아니고 그렇죠. 한정된 레저. 거라는 건 아니고 이제 한가함이 있는 이런 예. 뜻이죠. 한가함이 있을 있는 유자에 계급. 한가할 한자. 그렇죠. 예. 그게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제 나이 또래는 이제 알만한 게 옛날에 그 강남에 부동산 뭐 투기 광풍 막 불고 그럴 때 이제 복부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분들을 다른 말로 이 유한 마담이라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 유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유한입니다. 예.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류층이란 얘기죠. 예. 그 여유가 있는 계속 일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과시적 소비를 한다. 이런 설명을 이제 베블렌이 했습니다. 예.
그냥 일 안 하고 한가롭게 이렇게 노는 사람들. 아, 이제 전좀 부러워지는데. 예. 이 그게 사람들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면하고 현실적인 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베블런이 지적한 이 유한 계급의 문제가 있던 당시 사회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블렌은 일단 유한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린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일부 팟캐스트라든지 예. 또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풍자적으로 글을 쓰는 뭐 유머 사이트에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유한 계급들을 굉장히 비꼬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비판하는 핵심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고 성장하고 이러는 것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뭔가를 생산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인데 유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예술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즐기는 사람들이고 주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실제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쓰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비판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유한 계급이야. 뭐 갑자기 베블론이 살던 시대 때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있어 왔던 계층이잖아요. 근데 뭐 이거 베블렌이 그걸 뭐 처음 얘기한 거인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베블렌이 어떠한 대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약간 좀 이론이 좀 허접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얼핏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노는 사람이 사회에 있고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막 쓰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유한계급이 과시적 소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베블렌은 그거보다는 훨씬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연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견해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건데 그 전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인 개인을 일단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고 추구하는 가운데 막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경쟁이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전형적인 그 경제학의 일단 구조죠. 그렇죠. 시장 경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베블렌이 연구하다가 밝혀낸 되게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관심사가 너무 다양해서 과거에 이제 각 그 종족이나 부족들의 생활상을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인디언이라든지, 일본의 아이누족이라든지, 뭐 호주의 삼림지대 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을 부족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족들의 경제에서는 유한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유한계급은 늘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시점엔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부족에 가면요. 폴리네시아인이라든지 고대 아이슬란드인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본에서 쇼군이 지배할 때 그 봉건사회 이럴 때 보면은 잘 정의된 유한계급이 있고 근데 이 유한계급이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유한계급이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남들이 생산한 걸 뺏어오기 위한 약탈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약탈을 할까 너무나 열심히 고민하고 약탈하기 위한 이 전략을 짜고 그걸 막 실행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던 그런 지배계급이 유한계급이었다. 그런 사실을 근데 발견을 그런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착취를 계속 하는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는 결국 용인이 안 되었을 텐데 결국 그런 것은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여기에 이제 베블렌이 그 나중에 이야기 나눌 막스하고도 좀 차이가 나면서 또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하고도 차이가 나는 베블렌의 특성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이 발견한 건 그런 사회들에서 유한계급은 대단히 사회 존경을 받던 계급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생산을 하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비판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뭐 하기사 뭐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베블렌이 그 앞에서 이야기한 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한계급이 없었던 부족도 있고 유한계급이 있는 부족도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한계급이 없는 종족에서는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명예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일을 하고 생산을 하고 노동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삶의 이 일종의 미덕으로 삼으면서 사는 사회였던 거고 그 약탈을 하는 계급이 생기고 이들이 존경을 받는 사회에서는 노동이 천시되고 생산이 천시되고 이런 비교를 하면서 이제 현대 사회로 이걸 끌어오는 거죠. 끌어와서 딱 보면은
옛날 부족들의 빗대 보면은 우리 현대 사회가 이 약탈 계급이 유한 계급으로 군림하면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이런 사회에 비슷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명예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지게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베블렌 현상이라고 하는 것, 즉 과시 소비라고 하는 것의 핵심 쟁점이 이제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블렌의 눈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예. 베블렌의 눈으로 보면 좀 부유층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예. 다닌다. 예. 또는 뭐 굉장히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예. 이거는 예전에 그 고대 부족의 토인들이 뭐 움막 앞에다가 머리 가죽을 짐승 머리 가죽을 걸어 놓는다든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한 계급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존경과 명예를 끌어오려는 그런 네. 행동 비슷하게 여겼을 법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베블렌이 그러한 유한 계급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비판을 이제 가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베블렌은 좀 전 세대 사람이니까 현대로 와가지고 왔다고 치면은 베블렌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비판을 할 만한 사람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유한 계급은 누구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꼭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금융을 꼽을 것 같아요. 더하기 이제 한국적 맥락으로 보면 아마 재벌 일가라든지 이런 이제 계층을 딱 찍으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네.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요. 네. 뭐 다른 금융사들이 그 월가 금융사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거품을 부추기는 행각을 그렇죠. 해왔다는 이제 예. 그 비판이 막 그래서 이제 드세지잖아요.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 오토파이 월스트리트 그런 운동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예. 비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당시에 베블렌이 던졌던 메시지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블렌은 그냥 유한 계급이 과시 소비를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예, 분노하셨나요? 아니 분노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회 유한 전체, 계급이 되고 싶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고 봤죠. 그러니까 유한 계급론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현대판 버전입니다. 네. 토인들이 머리 가죽 걸고 이런 네네. 수준이 아니라 현대로 오면 이게 뭐냐면은 유한 계급이 과시적 소비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유한 계급이 되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노동을 천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 간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베블렌의 눈으로 보기에 경제라는 것은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쭉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생산 중에서도 기술인의 역할이라든지 기계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 되게 기계 만지고 이런 것 천시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 양식 자체가 과시욕을 추구하게 되고 노동과 생산을 천시하게 되니까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우리 사회의 핵심을 좀 뚫는 듯한 그러한 그 식견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자 들어가면 뭔가 좋은 것 같고 직업 예. 중에서도 예.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그러게. 가르치는 것도 노동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하고 예. 좀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또 한 가지로 이제 사회 진보를 굉장히 유한 계급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보라는 것은 뭔가 이 새로운 상황을 계속 변화에 적응해가고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유한 계급은 그 속성상 이 사회가 지금 이대로 안정되기를 그 원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유한 계급은 보수적이 결국 된다. 기득권층이고 사회 변동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결국 좀 극단적으로 보수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사회의 변동과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악을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경제학자인데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문화인류학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심리적인 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이렇게 형성해 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소비에 대해서 이제 과시적 소비 말고 다른 소비도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블렌이 사실 베블렌은 과시적 소비를 비판하면서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꺼내왔지만 네. 이 개념은 이제 21세기에 와서는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사회적 소비, 윤리적 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전파의 이 합리주의적인 경제학 안에서는 소비라는 것은 좋은 물건을 제일 값싸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전화를 걸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동차는 굴러다니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가방은 짐을 넣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적인 소비에 대한 시각인데요. 네. 베블렌 이걸 틀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윤리적 소비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게 소비자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시 소비를 재정의하게 요즘에 돼요. 얘기하는 무슨 착한 소비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커피 전문점을 갔을 때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왠지 공정무역 커피를 사서 마시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예. 받으면서 동시에 커피 생산자 농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네네. 해주고 또는 뭐 그 자동차를 타더라도 뭔가 이 연비가 굉장히 좋고 좋은 네네. 자동차 좀 더 나가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이런 걸 타면 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고 탄소 배출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기후 변화에 뭐 막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다른 의미에서 신분이 상승된 것 같은 네.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돈을 쓴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것의 한 이면에는 최근에 얘기가 되는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쭉 이제 베블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참 전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인데 현대에 적용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물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뭐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베블렌이 와가지고 그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유한계급론 2를 다시 쓰지 않을까. 네. 또는 뭐 유한계급론 2013, 2014 뭐 이런 거 쓰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면요. 뭐 바이어를 만나야 된다. 뭐 또는 사회의 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녁 때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뭐 술을 마시는데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에 뭐 3만 원, 5만 원, 때로는 뭐 10만 원짜리도 먹고 예. 그래요. 그리고 와인을 같이 마시면서 네트워크를 쌓아야 우리 네.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면서 와인 한 병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까지 마신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셔보셨습니까? 저요. 100만 원짜리 와인. 100만 원짜리 와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용 비행기로 출퇴근하고 점심값으로 뭐 스테이크 하나에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드시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게 네네. 근데 도대체 뭐냐? 그리고 뭐 저 우리 그냥 사인할 때 똑딱이 볼펜 뭐 그냥 사인해도 되잖아요. 네네. 결제도. 근데 꼭 100만 원짜리 몽블랑 펜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한정판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뭐냐? 결국엔 베블렌이 보기엔 그것도 똑같이 토인들이 운막집 앞에 머리 가죽 걸어놓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베블렌 이론이 또 현대 사회에 또 적용되는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빈부격차랑도 또 얘기가 좀 맥이 좀 닿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래에 있는 일종의 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 간에는 분명히 부의 격차가 분명히 벌어질 테고 이런 빈부격차와 관련지은 것에 대해서는 베블렌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마도 그러니까 약탈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겠죠.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를 향유하고 특히 과시적 소비를 자꾸 늘리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와인 마시다가 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마셔야 되고 자동차 뭐 1,500만 원짜리 타다가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자동차 타야 되니까 자꾸 더 약탈해야 되니까 약탈하는 과정에서 생산 계층이 자꾸 빈곤해진다.
그게 빈부격차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약탈계층과 피약탈계층으로 이렇게 나눠버렸다는 건데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마르크스주의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이 자본주의를 좀 부정하고 이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예. 그런데 마르크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판하는 그 포인트가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네. 자본주의 운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음. 비판하는 포인트는 마르크스 시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착취라든지 뭐 예.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이제 계급 투쟁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네. 그런데 베블레는 낭비를 비판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생산이 나중에 둔화될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블렌도 자본주의의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 노동계층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네. 붕괴한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일종의 혁명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베블레는 거꾸로 이 노동계층까지 다 포섭이 돼가지고 다 비생산적인 활동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원이 낭비되어서 성장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암울하다. 이렇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불러온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베블렌이 한 시점이 있었는데 네. 20세기의 이 자본주의는 낭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달 뒤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이건 대공황을 예언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대공황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베블렌의 가장 큰 미덕은 네. 대안 없는 비판을 했다는 건데요. 비판만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대안이 없이 비판하니까 더 잘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마구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대안은 다른 학자들에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 정교한 이론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2% 부족한 대경제학자의 반열에서 2% 부족하네요. 그러면 일단 베블렌의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가 위기의 경제학자들이니까 그럼 베블렌이 가지고 있는 위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또는 뭐 전 세계를 봐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베블렌이 유한계급이라고 비판했던 그 계층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계층이 사실을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라는 부러움의 말이죠. 대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베블렌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갖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이 자본주의가 그래도 붕괴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게 베블렌을 위기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사실 한쪽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한계급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생산이 됐다. 이거 베블렌이 못 본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측면은 유한계급이라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낭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도 스스로를 진화시키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를 대응을 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 부분 베블렌이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슈페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되는 슈페터에서도 이 얘기가 잠깐 나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위기 경제학자들 일단 베블렌 편 좀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블렌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신랄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정교한 이론을 내놓고 이런 경제학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통찰력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학자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론적 모델의 정교함이나 아니면 아주 정교한 대안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 대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그 대상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베블렌 현상,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진짜 짧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베블렌인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발견해서 뭐 이완 개그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 편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걸 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들 해보면서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과시 소비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인데 이러한 소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생각과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했었고 또 하나는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까 뭐 2%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비판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너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 준 것만으로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은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훈훈하게. 네. 예, 베블렌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대는 알프레드 마샬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경제학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봤을 이름쯤은 들어봤을 만한 알프레드 마샬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